2022년 9월 발트해 해저 80m를 지나는 초대형 가스관이 폭발합니다.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가스관의 세 지점이 연달아 폭발했어요. 고장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인위적인 폭발이라는 뜻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가스관은 공사비만 100조 원이 넘고 러시아에서 독일로 엄청난 규모의 천연가스를 수송하던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었죠. 지금 이 폭발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배후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폭발을 일으킨 범인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 폭발한 건 노르트스트림 1과 2 가스관이에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를 수송하던 가스관인데 이때 폭파된 뒤로 아직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곳이 연달아 폭파되었다는 것은 고장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럼 배후가 어느 나라일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파이프라인이 폭파되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볼까?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보면요. 혹시 미국이?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르트스트림에 불만을 많이 가진 곳이 미국이었으니까요. 폴란드의 전 총리는 이때 사고를 보고 미국에 고맙다. 땡큐 USA 이렇게 트윗까지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스를 보내겠다는데 미국이 이걸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아니라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를 바라거든요. 노르트스트림이 왜 생긴 건지를 봐볼게요. 과거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 정책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전을 폐쇄하면 에너지가 부족해지겠죠. 이 부족한 에너지를 러시아의 가스를 받아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까는 겁니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 발트해 바닷속으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까는 작업이 진행됐어요. 이게 엄청난 대규모 사업이었어요. 공사비만 220억 달러였고요. 독일이 필요한 천연가스의 75%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원래 노르트스트림 1이 있었는데 노르트스트림 2를 추가로 진행한 거죠. 노르트스트림 2가 생기면 독일은 독일 내에서 쓸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이 유럽에 재판매까지 가능해지는 거였어요. 미국은 화가 나죠. 왜냐? 독일이 러시아 천연가스 말고 미국 천연가스를 사줬으면 좋겠거든요. 미국은 원래는 천연가스를 수입하던 나라였는데요. 미국 안에서 셰일가스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미국에서 쓰고도 남는 천연가스가 많아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은 12개 LNG 수입항구에 액화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수입항을 수출항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였는데 이게 하나씩 완공이 되는 시기였어요. 독일이 미국 셰일가스의 큰 고객이 되어야 할 나라였는데 러시아한테 고객을 빼앗길 상황이 되니까 미국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19년에 공개적으로 독일을 비난까지 했습니다. 독일이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하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포로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노르트스트림 2에 관련된 기업을 제재한다는 걸 2020년 국방수권법에 사인까지 했어요. 그만큼 미국은 노르트스트림의 적대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생각했던 용의자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아예 파괴를 해버리자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용의자들도 있어요. 하나는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노르트스트림이 폭파되던 시기 22년 말쯤에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러시아의 재정에 흠집을 내기 시작했어요. 왜 가격이 하락했냐면요. 이때 당시에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를 받지 않고도 겨울을 대비할 천연가스를 계획보다 빠르게 비축한 겁니다. 독일은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LNG를 수입해서 비축을 늘릴 수 있었어요. 비싼 가격이긴 했지만 독일은 러시아산 대신 미국산 LNG를 빠르게 비축할 수 있었고요. 푸틴의 예상과 달리 독일의 저장고가 가득 찼던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고 러시아는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노르트스트림 2는 어차피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못한 신상 파이프라인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의 노르트스트림 1도 풀로 쓰지 못하고 있었어요. 노르트스트림 1, 2가 없어도 폴란드를 통해 들어가는 노던 라이츠나 우크라이나를 통해 들어가는 브라더후드 파이프라인도 있었고요. 이들만으로 공급 물량은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했고
노르트스트림 1, 2를 없애서 현물 시장에서 판매하는 천연가스 가격을 올리면 나쁜 일은 아니었던 거죠. 러시아를 두 번째 용의자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유력한 용의자가 아닌 듯한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의 특기가 뭐죠? 잠가라 밸브예요. 그냥 파이프라인을 잠그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폭파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유력 용의자는 아닌 듯해요. 그리고 마지막 용의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용의자는 우크라이나예요. 유럽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중에는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것도 있거든요. 러시아 정부가 노르트스트림을 진행한 건 우크라이나를 통하는 천연가스 운송 비중을 낮추고자 하는 이유도 있어요. 추가로 노르트스트림 외에도 러시아 남부 쪽에는 터키스트림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약 노르트스트림에 문제가 생긴다면 러시아의 계획은 무산되고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최근에 출간된 노르트스트림의 덫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노르트스트림의 폭발을 우크라이나가 실행하고 미국이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참고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깔아놓은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가 수출하는 천연가스의 60에서 80%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수입원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파이프라인 통과료였는데 노르트스트림이 완공되면 우회로가 생기게 되겠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유지하고 EU국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휘둘리는 사태를 막고 싶었다. 이런 내용이 저 책에 담겨 있어요. 저자의 주장일 뿐이지만 인터뷰 등 간접 증거들을 보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합작품이었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재미있는 발표를 했어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 천연가스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 올 연말에 만료되는데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노르드스트림이 폭파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이 중단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EU 수출길이 더 힘들어지게 되겠죠. 물론 터키를 통해서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도 우크라이나의 폭파 계획이 거론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대로 가면 EU는 천연가스 부족 사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엘니뇨가 끝나고 라니냐까지 시작됐어요. 따뜻한 겨울이 끝나고 혹한의 겨울이 온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혜택을 보는 나라는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7개의 LNG 수출 터미널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7개 외에도 5개 터미널이 건설 중이고 17개 터미널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1월에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17개 터미널의 승인을 보류했고 지금까지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LNG의 채굴, 운송, 사용 과정에서는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기후활동가들의 반발을 수용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곧 트럼프가 취임을 하죠. 트럼프가 취임하는 즉시 17개 LNG 수출 터미널에 건설 승인이 예상돼요. LNG를 수출하는 17개 터미널 중 16개 터미널이 공화당이 승리한 주에 있거든요. 트럼프로서는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제 EU가 사용하는 천연가스 대부분이 러시아산에서 미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EU 역시 이미 미국산 LNG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EU 입장에서도 미국산 LNG를 받는 게 좋은 점이 있거든요. 푸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천연가스 밸브를 잠궈버리면 유럽이 동토의 왕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에서 오는 천연가스가 더 싸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카타르의 천연가스도 받아서 경쟁을 시키는 게 유럽 입장에서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미국의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랑 달라요.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대서양이 있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LNG로 압축을 해서 LNG 운반선으로 천연가스를 옮겨야 해요. 그럼 LNG를 받는 쪽에서도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LNG 운반선이 액체 상태로 천연가스를 운반해 오면 받는 쪽에서는 이걸 다시 기체 상태로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독일을 포함한 유럽은 이러한 인프라 건설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일정이 급하다 보니까 정식 인프라가 아니라 FSRU 건설을 시작했고 14개의 LNG 수입 인프라 중 9개가 FSRU로 진행됐어요. FSRU라는 건 뭐냐면 LNG의 압축을 풀어서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로 만드는 인프라를 육상이 아니라
배에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주로 중고 LNG 운반선을 개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중고 LNG 운반선 가격을 높이고 신규 LNG 운반선 발주를 더하게 만들어요. FSRU 말고 정규 LNG 수입 터미널을 만드는 데는 3에서 5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FSRU를 신규 건조하면 2년 정도면 완공이 가능하고요. 기존 LNG 운반선을 FSRU로 개조하면 1년이면 LNG 공급이 가능해요. 속도가 훨씬 빠르죠. 지금 전 세계 LNG 운반선이 700척 정도인데요. FSRU 개조 대상이 되는 노후 1세대 LNG 운반선이 250척 정도예요. 이들이 FSRU로 개조가 되면 그만큼 신규 LNG 운반선 발주가 빨라지게 되겠죠. 물론 운용 비용은 FSRU가 육상의 LNG 터미널보다 많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급하게 LNG를 쓰고 싶거나 아니면 LNG를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육상에 본격적인 인프라를 건설하겠다 하는 LNG 도입 국가들이 FSRU로 LNG 맛을 보게 돼요. 지금 유럽이 여기에 해당돼요. 급하게 LNG를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FSRU를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의 수혜를 보게 되는 게 바로 한국 조선소들이에요. 조선 3사는 2027년까지 3년치 일감은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2028에서 29년분은 서두르지 않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받으려는 계획이에요. 29년에 완공되는 LNG 터미널은 5,200만 톤으로 100척 이상 LNG 운반선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미국 17개 터미널이 추가되는 거예요. 조선 3사는 카타르의 LNG 운반선 발주가 마무리되면 2028년 이후에 일감 공백을 우려했었는데 미국이 몇 년치 일감을 줄 듯한 상황이에요. LNG 운반선은 한국과 중국이 만들거든요. 미국이 천연가스를 수출하는데 중국산 LNG 운반선을 주문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EU에만 미국산 천연가스를 팔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호주와 카타르산 LNG가 주력인 한국, 일본, 대만도 미국산 LNG 수입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어 보여요. 한국은 2023년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444억 달러였고 2024년은 1에서 9월까지 399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미 흑자를 민감해하거든요. 이걸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LNG의 수입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을 듯한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 가스공사는 카타르 오만과의 연간 898만 톤 규모 장기 계약을 만기 종료하고 358만 톤 규모의 장기 재계약을 시작했거든요. 그럼 기존의 장기 계약 540만 톤이 비는데 이 물량이 자연스럽게 미국산으로 바뀌게 될 듯합니다. 오늘 노르드스트림 폭발 사고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과 한국 조선업 전망까지 다뤄봤는데요. 오늘 내용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